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금요일 3부. 이번 주 승부인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금요일 분위기가 팍팍 난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떠나볼래 2023년의 마지막 분위기도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바로 이번 주 승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분만 나와 계십니다. 일단 나와 계신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종찬 특집입니다. 예, 맞습니다. 배종찬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배시 특집이었는데 오늘은 배종찬 특집. 예? 점점 예. 배 이렇게 수렴돼 나가다가 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다 나중에 정권도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동진 PD가 좀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아, 이게... 정권을 잡는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또 발언이고요. 아, 그렇군요. 방심위에서 정찰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저는 오로지 이제 정면성부의 YTN 정면성부의 그 방송 질향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 질향상 생활의 질향상 이런 것들을 염원할 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 것도 염원하면서 뭐 저걸 하신다. 아이, 좋아요. 뭐 정기회가 온다면 제가 그것이 또 1000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요새 영화도 많이 보고 막 그냥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네. 1000명이라는 거 어려운 얘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작 저보고 뭐 한자로 써보라면 못 쓰겠지만, 네네. 계속 뭐 이것저것. 네. 요새 우리가 사실 한자는 항상 우리가 고르다 보니까 F9을 눌러가지고 고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쓰려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에게는 F9이 있죠. 그렇죠. 네, 또 좀 많은 것을 쓰기 힘들 때는 F5가 있고요. 아, 그렇죠. 네. 예. 우리 주력 전투기는 이제 F20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진짜 그만해야 되겠어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의 승자는 누굽니까? 네, 이번 주 승자 뭐 누구나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따가 이제 이은영 소장이 와도 여기에는 이제 대신해 뭐 주시게? 아니 좋게 보든 뭐 또 다른 시각에서 평가를 하든 간에 이번 주는 뭐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워낙 주목을 뭐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일약 검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집권 여당의 사실상 대표나 다름없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이렇게 이 급격히 어떤 신문과 위치의 변화가 있었던 인물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를 거의 2년여 동안에 다 써내려간 그런 차원에서 좋게 보든 그렇게 보지 않든 간에 어쨌거나 간에 온 국민들의 주목을 또 여야를 망라하고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번 주 승자는 뭐 누구의 이견도 없는 뭐 만장일치로 한동훈 전 장관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왔던 용어가 한때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많이 유행이 됐던 것이 대구의 정치인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를 가고 칠성시장이었던가요? 방천시장이었던가요? 방천시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이준석 전 대표도 가고 또 심지어는 대구 잘 몰라. 한동훈 전 장관도 대구에 가서 뭐 사인회를 3시간이나 하고 뭐 한동훈 전 장관이 그때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심야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성의에 제 이 뭐 사인해 주는 게 그거 뭐 대단하겠습니까? 막 그랬단 진짜 말이죠. 심야버스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대구 안 대구라는 제 유행어가 말 그대로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장안의 화제는 동훈 안동훈 한동훈이냐 한동훈 이야기가 아닌 뉴스냐 이렇게 뭐 나누어질 정도 물론 좀 가장되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일단 이 조사 결과로 이 조사가 거의 한동훈 장관의 이 비대위원장 설이 유력해지는 시점에 실시가 됐던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영어 명칭으로는 코프라입니다. 코프라가 아니고 코프라. 그러니까 20일, 21일 실시를
20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여론조사입니다. 네, 지금 어디에서 의뢰했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자체 조사, 자체 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자체 조사로 실시가 된 것인데 자동응답 조사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이재명 잠깐만요. 대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3.1%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이게 선거에 가까워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필요한 과정이고요. 예, 그럼요. 예.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이전에 이제 뭐 한국 갤럽에서도 이런 조사들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 가지고 있는 특징은 차기 대통령급 적합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5%, 이재명 대표가 41%입니다. 말 그대로 이 오차 범위 내의 차이긴 한데 말 그대로 호각지세 거의 대등해진 호감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7%, 예. 이재명 대표가 4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 조사에서는 이제 42%, 부정이 56%인데 거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와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이 되는 45%의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가 났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네.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관심이 모아진다. 또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이 정치 신인이다. 또 비토 정서도 높은데 반대 정서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무슨 파괴력이 있고 외연 확장성이 있겠냐는데 호감도가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47대 40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유사한 조사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조사마다 결과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주목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왜 이순신 장군이랑 비교를 하느냐. 그게 아니다 원균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근데 말 중에 미안한데 네. 요새는 영화가 어떻게 유행이 좀 되면 너무 영화랑 정치를 비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나칠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네, 아유불급이겠죠.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뭐 한두 번이지. 참고를 해라는 정도 수준은 모르겠는데 서울의 봄을 뭐 몇만 명이 뭐 1,000만 명이 넘으면 그것은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건 뭐 연결될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유권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꾸 그런 부분들을 선동하거나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분 그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서 근데 요새 그 노량이라는 게 또 인기를 끄니까 그 노량이죠. 또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게 이제 상유십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는 그걸 이제 자꾸 비교를 하면서 그 사극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건 진짜. 뭐 고려 거란 전쟁 쪽으로 나가라는 말도 있는데 예, 네. 고려 거란 쪽으로요. 그게 뭐 거란 쪽이겠죠. 고려 쪽으로는 추천을 안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나가게 되면 제가 뭐 정면 승부에 출연도 할 수 없거니와 뭐 여러 가지로 뭐 곤란한 상황.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맞는 사이즈의 그 당시 의상이 전투복 의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가죽 옷이 또 무리하다 찢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그냥 제 본업에 충실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일이겠죠. 검사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에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 물론 이제 인물의 특성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아바타다, 뭐 윤석열 대리인이다 이런 뭐 비판도 받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26일부터 본격화되면 지금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관심이 대통령보다도 또 다른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집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도 오히려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위성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필요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또 검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비판과 또 공세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는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글쎄,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여태까지 행태를 보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아바타는 저는 좀 그런 주장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요? 이분이 보통 똑똑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물론 똑똑함을 가지고 정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이분이 바라보는 정치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네. 혐오의 대상일까? 아니면 정말 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잘 가꾸면 정말 좋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를 일단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혐오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 더욱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잘 가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대화의 단절을 극복하려는 노력 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지금 가만히 얘기해 네. 보니까 입장이 뭐가 롤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가요? 아이, 그 중요하죠. 교수께 제가 제일 사실은 저도 이제 정치 학도였었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사이기 때문에 정치는 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품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독일의 지도자들도 총리들도 뭐 여러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메르켈 총리도 워낙 탁월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메르켈 경우에도 화학자예요, 그냥 화학자였지 않습니까? 화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독일을 이끌어 나가면서 사실은 거의 더군다나 뭐 메르켈은요. 동독에서 오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소독에 대해서 뭐를 아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예. 식의 논리라면 그죠? 예. 근데 잘 했잖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의 문제 때문에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지만 그 러시아에 너무 의존을 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를 독일이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 3인당 정권부터 문제는 발생을 했었죠. 네. 왜 그러냐면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그대로 맞습니다. 파이프 이게 설치해가지고 예. 이 한다는 그 문제가 불거지고 의존도가 너무 있지만 높았던 것도. 예. 네. 그런데 그게 사실 메르켈 때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난은 받고 있지만 하지만 당시에는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대한 성적표는 한 달 뒤가 됐든 두 달 뒤가 됐든 총선 전까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될 겁니다. 그 지지율이 개인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방금 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잘한 걸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지지율이 거꾸로 더 내려간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일 텐데 상당히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스마트하다는 말씀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대중들로부터 물론 이제 그 대중은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쪽인데 그래도 다른 보수 성격의 이 자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지지를 지금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주목받는 것이 저는 3S다. 첫 번째 S는 스마트. 그러니까 결국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예. 거. 두 번째는 스피치. 이 스피치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구도 대구지만은 대구 갔을 때도 우리가 그 사인회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 보면 뭔가 좀 생각을 하고 답변하는 거 아닌가 준비했던 건 아닌가. 근데 울산에 가서 결정적이었죠. 오면서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인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대목에서 73년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 해에 내가 태어났다. 자기의 출생년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분히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정치 신인인 것을 꼬집기 위해서 예. 가지 않은 길인데 그거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항상 가지 않은 길이지만 그 가지 않은 길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루신의 맞아요. 소설이라고 예. 하는 루신의 소설 모든 길은 처음에 고향으로부터 또 이제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왜 지금 한동훈인가 이 임사를 마치고 나온 이제 이 과천의 법무부 청사에서 받은 질문에서 계단에서 받은 질문 같아요.
왜 지금 당신이냐 그랬더니 9회 말 투아웃이면 애매해도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상관없이 휘둘러야 된다. 이것도 야구사에 보면 요기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본격적인 승부는 진정한 승부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것에부터 좀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분히 이런 걸 보면 누군가에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할 꿈을 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다분히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는 박용찬 특집. 자, 3부는 여기에서 잠깐 줄이고요. 4부에서 계속 이어가죠.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 배종찬 특집,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시더라고 수고했어요. 진짜 차가 많이 막혀요. 연말이잖아요. 다음 달 연휴 시작이잖아요. 연휴 시작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뵙는구나 그랬는데 또 늦게 오셔가지고 참. 그래도 10분 다행이에요. 네, 10분 이상으로 할 수 있어서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 마무리. 그렇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이거 오셨으니까 자, 승잔 넘어갔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 없어요. 패자. 저 아무래도 패자를 지금 이낙연 전 대표로 했어요. 전 총리. 지금 신당 창당이 이런 분위기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내 분위기도 굉장히 좀 안 좋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신당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높은 데다가 또 동력이 지금 좀 약간 상실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그 신년에 이재명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이러면서 조금 약간 이제 뭐 변화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신당 창당의 명분이 무슨 통합이나 화합 뭐 이런 걸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민주당에 대한 선명성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 창당의 명분이 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패자를 이낙연 전 총리로 꼽았습니다. 신당 만들어요? 저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동향을 보면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결연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통합 비대위로 가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이 명분 자체 이낙연 전 대표가 내걸고 있는 이 명분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 아니죠. 어젠가요. 어제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YTN 아침 방송에 출연했을 거예요. 그때 그 목소리 톤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또 결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왜 가야 되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고 불쾌합니다. 막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돌아가거나 또 신당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설명을 분석을 하는 거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 총선용이 아니에요. 다음 대선에는 본인이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숱하게 많은 영남 출신 대통령이 나왔지만 호남 출신 단 한 명입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어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호남의 적자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적자라고 생각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목적은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에요. 대선이라면 더더군다나 지금 그 의지를 꺾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지금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가 출범이 되는데 사실 민주당도 이제 이번 총선 출마자 연령이 많이 좀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선에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역할이 과연 있을까?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바이든은 80이 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80이 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요즘에는 연령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면
경로돼요. 경로를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뭐 우리가 이제 패자. 패자를 네네 알겠습니다. 패자 까먹었네. 패자 저는 이게 정말 패자입니다. 저출산 대책.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처럼 고령화 사회로 가던 일본마저도 우리가 2040년 정도 되면 만 65세가 아니라 만 63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따라잡는다 그래요. 비율이.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점점 대한민국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니즈 이른바 전성기가 지금 오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2050년 70년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영국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맘때쯤 전성기가 되고 2050년 2070년 가면은 우리 순위가 국가 순위가 현저히 떨어져요. 뭐 30위 50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못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고 우리는 BTS가 있어. 우리에게는 불핑이 있어. 블랙핑크가 있어 생각하는데 인구 줄어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출산율 자체가 0.73명, 0.78명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년에는 0.68명 될 거라는 것이 지금 통계 전망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는 그래서 만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은 1억 원을 줄 것이다. 더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이제는 아이만 등장하면 길을 다 비켜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 크게 틀어줘야 돼요. 심지어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베토벤의 음악이다. 아니 이런 대책이 안 세워지면 그리고 결혼만 하고 산부인과 비용은 전액 무료. 그리고 결혼만 하면 원하는 지역에 10년 무상 임대주택. 아이 태어나면 20년. 둘 태어나면 아예 집 줘야 돼요. 3명 태어나면 한 채 더 줘. 저는 이런 대책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뭐 모아타운 이래서 이제 주택 소규모 노후화된 주택 10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주거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아타운이 아니라 정말 출산타운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낳으면 다 길러주고 우리 이은영 소장 같은 여성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절을 3번씩 해야 돼요. 감사하다. 이은영 소장도 제가 알기로는 다둥이 엄마죠. 다둥이 엄마예요. 3명이에요. 3명이요. 3명이에요. 아유 진짜 대단하시네. 기념비를 세워주고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애가 3명인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도 그냥 줘. 잠깐만. 네. 배 소장님도 다둥이 아빠 아닌가요? 다둥이. 그래서 제가 차마 이게 다둥이들은 좀 방송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3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막내가 아직까지 어려요. 어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연민을 얻기 위해서 뭐 동정 표심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의 또 다른 그렇습니다.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방송계에서도 그렇죠. 다둥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맞아요. 네. 아이가 여러 명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막 몰아주는 거지. 그렇죠. 이제. 아니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군인 숫자가 이제 더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비핵 국가 아닙니까? 핵무기도 없어요. 그럼요.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그거 한다 그래도 핵무기도 없고 자꾸 군인 수 줄고 이거 진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문제를 지금 신율 진행자께서 또 현직도 교수이시고 또 정치학자이시지만은 뉴욕타임스에서는 지난 14일인가요? 이 외신에서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북한이 한국 인구 많이 줄어드는데 군인도 없네? 이러면서 침략해 올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심각한 겁니다. 그게 진짜 심각은 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있잖아요. 이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나라. 다시 말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워야지 나한테 합리적으로 이익이 온다라는 느낌을 줘야지 이게 맞습니다. 되는 거지. 이거 지금 같이 말해요. 그리고 전 그런 의미에서 이거 대학 입시 이거 어떻게든 바꾸든지. 바꿔야 저는 돼요. 대학 입시 사실은 이 뽑기고 뭐죠? 그 추천비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른바 추첨이 3년 전부터 이제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77학번부터 그게 추첨제로 바뀐 건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뭐 경기, 서울, 경북, 용산이 명문고등학교들 아니 말이야 우리 이거 안 된다.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그럼요. 아니 대학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 어차피 지금 말이에요. 학생 수도 모자라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가면은 거짓말 안 버티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있는 대학 기준으로 좀 아주 긍정적 낙관적으로 보면 3분의 1은 없어져야 되고 정상적으로 보면 반은 날아가야 돼요. 그 신줄 진행자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학 서열을 가중시켜 오는 그런 입시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대학 경쟁력이 높아졌나요? 좋아졌나요? 맞아요. 미국 대학을 따라잡았나요? 일본 대학을 따라잡았나요? 또 싱가포르 대학을 따라잡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입시 제도 때문에라도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고 생각한 굉장히 것이 출산을 안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주거 문제도 있고 입시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솔직히 사교육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요.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환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사실 예. 뭐 교육이면 교육, 뭐 모든 군대면 군대. 근데 지금 출산율이 진짜 경제력으로 완전히 치환돼 버렸거든요. 정말 좀 내년에 새롭게 이제 의회 구성이 되면 모든 좀 헌법부터 좀 현실에 맞게 좀 다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기 승부처 이제 저는 승부처. 지금 승부처를 그 한동훈 비대위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많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의 상징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겠지만 이분이 차기 주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이제 권력의 이양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상당히 좀 그 위험과 기회,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 비대위다. 그리고 권력의 이양이라 함은 이제 대통령실과 이 어떤 차기 주자의 어떤 그 역학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발생할 수 있어요. 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비대위가 어쨌든 지금 또 선거와 관련해서 공천 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지금 보면 스타일리시하고 이런 부분이 강조돼 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황교안 대표도 스타일리시하다고. 아니 황교안 그 비대위하고 비슷한 느낌. 왜냐하면 좀 정치에 깊이 이렇게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총선을 지휘했거든요. 그때도 졌어요 결국에는. 근데 좀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당내 뿌리 깊은 그 역학관계를 잘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것이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제 4월 총선 결과를 봐야 되겠죠. 4월 총선 결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공작이 될지 실패작이 될 때는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각각 이제 희망만 담겨 있는 것일 뿐인데 저는 근데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전에 정치인들하고 기존 정치인하고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아무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어디에도 정치적으로 비친 곳은 없잖아요. 본인이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저는 역대 다른 사람보다는 아주 과감하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비대위원장이 뭐 총선 이후에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총선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역할이고 두 번째로는 일단 역대 다른 비대위원장하고 다른 것은 비대위원장들의 무게감이 실제적으로 그 대중적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느냐 비등했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맞먹거나 그 이상의 화력이 나오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으로 비교를 한다면. 그런데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결과 이현영 소장께서 보시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난 이후에 정치적인 중량감은 더 커졌어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정치 신인이니까 잘할까? 과연 잘할까? 이제 갸우뚱거림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부처를 김건희 특검법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깝고 김건희 여사와도 가까울 것이고 카톡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가하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일 때에 대응하는 발언 태도나 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고 사실상 임사를 하고 난 이후에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태도가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독소 조항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총선 전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 자체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럼 하되 독소 조항을 없애고 총선 직후에 바로 하자. 그렇게 하는 안도 지금 집권자 여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올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2월 초에 3월 초에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인사검증 실패의 그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자체도 사실은 경질 대상인데 지금 비대위로 또 승진해서 영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번 선거 총선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가 만들어진 건데 당내 반발이 지금 상당히 강해요. 국민의힘 안에서의 반발이 그리고 반발이 얘는 누가 있어요? 그 이제 비주류 쪽에서 이거는 그 친윤이 아니고 찐윤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이제 공천 받지 못한다라는 위기 의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물론 한동훈 장관님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그 독소 조항이다라고 다시 또 찐윤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부속실이라도 설치하겠다 이런 말 하면서 이 김건희 특검법이 독소 조항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면은 당내 비주류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뭘 할 수 있겠다라고 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일성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반발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반발하는 쪽에서 세력화해서 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맞선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큰 침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또 뒤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래라 저래라 대항하는 그런 또 목소리가 커지기도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게 한동훈 장관 자체가 지지층에서는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아까 소개드렸던 여론조사 결과처럼. 그러면 어떤 지역을 갈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동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후보라도. 그러면 그게 사실은 반발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더 마케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 그 여론조사 보면은 젊은 층에서 의외로 지지가 안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변수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거냐.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만들어진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중요한 지지층들이 또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 특히 2030 세대의 지지를 흡수를 해가서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될 수 있다. 근데 2030은 뭐 민주당 지지율도 안 나올 뿐더러 사실상 그 당의 간판에 대한 리스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더 컸으면 컸지, 훨씬 더 컸으면 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에 재판 리스크는 없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당장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또는 뭐 구속 수감이 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낙연 전 대표부터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꾸리자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법정 구속된 상태 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섭 씨 백현동 관련건이죠. 그것도 1월 달에 또 선고가 나올 것이고 또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 전에라도 그것이 더 구체화되거나 혹 1차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집요하게 파고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의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 커지는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이제 사법을 하겠다고 비대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히 또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휴먼앤디에이터의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